자, 2023년 9월 고2 국어 모의고사 문법 영역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조금 시험 본 지 2주 정도 지났는데요. 아이고, 혼자서 다 분석하려니까 시간이 좀 부족하네요. 예, 미안합니다. 빨리빨리 올려야 되는데. 자, 11에서 12번. 선어말 어미는 어말 어미 앞에 오는 어미이다. 단어의 끝에 오는 어말 어미는 용언의 어건과 더불어 단어를 이루므로 활용할 때 반드시 있어야지만 용언의 어건과 어말 어미 사이에 오는 선어말 어미는 쓰이지 않은 경우도 있고 하나가 오는 경우도 있으며 두 개 연달아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자, 한번 정리 한번 때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용언과 관련된 내용이죠, 여러분들. 용언하면은 활용하는 말이에요. 활용하는 말. 자, 그러면 뭐가 활용하느냐? 여러분들 용언이란 말 들으면 머릿속에 어간과 어미라는 것을 쌍으로 세트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먹다라는 단어를 활용시켜 봅시다. 동사죠. 먹다, 먹고, 먹니, 먹자 이렇게 활용을 합니다. 자, 요때 활용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이라고 하고, 어간이란 말은 말의 근간이란 얘기고요. 뒤에 활용되는 부분을 말씀어 꼬리미 어미라고 합니다. 이게 어간과 어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를 풀 때 어간어미라는 말을 들으면 아, 이거 용언과 관련되는구나, 동사, 형용사 관련되는 거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친구들하고 만났어요. 맛있는 걸 처먹습니다. 그렇죠? 자, 이것도 활용을 시켜볼까요? 처먹다, 처먹고, 처먹니, 처먹자 등등등 활용이 됩니다. 이때 앞에 활용이 안 되는 부분을 어간이라고 하고 뒤에 활용을 되는 부분을 어미라고 하지요. 자, 그러면 뜻은 어디 있습니까? 뜻이 어디 있을까? 네, 뜻은 바로 먹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근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기본입니다. 문법의 기본. 뜻 부분은 어근이고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이 어간이고 활용할 때 변하는 부분이 어미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문에서 확인한 것처럼 어말어미라고 되어 있었어요. 어말어미. 자, 국어문법 용어는요, 그 위치와 의미와 기능에 따라서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럼 어말어미는 무슨 뜻이냐? 말은 끝. 그래서 문장의 끝, 단어의 끝, 어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먹다라고 해봅시다. 먹은 아까 어간이라 얘기를 했죠. 다는 뭡니까? 어미죠. 자, 그런데 얘가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맨 뒤에 있기 때문에 얘를 어말어미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선어말어미는 뭐가 돼요? 바로 다 앞에 오는 어미가 선어말어미가 되겠죠. 바로 여기에다가 우리가 과거 시제 어을 썼다고 해봅시다. 바로 이 어이 뭡니까? 어말어미 앞에 있기 때문에 얘 위치가 선어말어미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얘는 시제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 이렇게 용어를 정해준 겁니다. 이 개념 간단하죠?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어간이라는 거,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것, 어미라는 것은 활용할 때 변하는 것, 어근은 뜻 부분. 그러니까 명사, 형용사, 동사, 관형사, 부사 다 어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선어말어미라고 하는 것은 어말어미 앞에 오는 거, 어말어미는 말 맨 뒤에, 문장 맨 뒤에, 단어 맨 뒤에 오는 어미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여러분 볼까? 쓰이지 않은 경우, 뭐가 안 쓰여요? 선어말어미가 쓰이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하나가 오는 경우, 그 다음에 2개 이상 연달아 나타나는 경우. 2개 이상 연달아 나타나는 경우는요, 높임 선어말어미 시와 어을 함께 쓰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하셨다, 셨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자, 설명 다 됐어요. 자, 계속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어말 어미는 시제와 높임 등의 문법적 의미를 드러낸다. 선생님은 벌써 대구로 떠나셨겠다. 여기 있죠? 떠나셨겠다는 시, 겟과 같은 선어말 어미가 쓰였다. 3개를 써서 3개를. 하나, 둘, 셋. 그쵸? 그래서 얘는 높임. 어은 과거, 겟은 추측. 3개를 썼어요. 자, 시는 주체인 선생님을 높이고 어은 과거시를 나타내며 겟은 추측의 의미를 나타낸다. 떠나셨겠다, 떠나 계셨다와 같은 표현이 어색한데 알 수 있듯이 선어말 어미가 연속해서 나타날 때는 일정한 결합 순서가 있다. 선어말 어미가 연속해서 쓰일 때는 일반적으로 주체 높임, 시제, 추측이나 회상의 순으로 배열된다. 요 단락에서는 선어말 어미가
한 개 이상, 두 개 이상, 세 개까지도 연결할 수 있다는 거 보여주고 그 다음에 순서 나타냈습니다. 자, 한편 어말어미 앞에 위치한다고 해서 모두 선어말어미인 것은 아니다. 가령 문이 바람에 닫혔다 해서 he와 ot은 모두 어말어미 다 합해보지만 ot은 선어말어미 반면 he는 접사이다. 자, 여기 또 접사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요거 개념도 가져가야 되시겠죠? 예,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접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단어의 종류를 알아야 돼요. 단어는 크게 단위어가 있고 복합어가 있습니다. 이 기준은 뭐냐면요. 단위어는 어근이 한 개. 아까 어근은 뜻을 갖고 있는 부분이라 얘기를 했죠. 자, 복합어는 다시 합성어와 파생어로 구분됩니다. 합성어가 어근이 두 개 이상 있는 것들. 그래서 밤낮 이런 것들이 있죠. 덮밥 이런 애들이 합성어고요. 그 다음에 파생어가 있어요. 이 접사는 파생어하고 연결됩니다. 즉 어근에 접사가 붙어요. 앞에 붙으면 접두사, 뒤에 붙으면 접미사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 파생의 조건은 뭐냐면은 파생의 조건이 있는데 자, 어근에 붙어서 뜻을 첨가해 주거나 어떤 특별한 의미를 보조적으로 첨가해 주거나 아니면 품사를 바꿔 주거나 이럴 때를 이제 파생되었다 이럴 때 붙는 말을 접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까요? 자, 꾸다라는 동사에다가 미음을 붙여서 꿈이라고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꿈을 꿈 이런 문장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앞에 있는 꿈과 뒤에 있는 꿈 모양이 같죠? 이걸 어떻게 구분할 거예요? 여기 있는 미음들 어떻게 구분할 겁니까? 문장 성분으로 구분하면 돼요. 문장 안에서 역할을 보면 됩니다. 자, 앞에 있는 꿈은 목적어 역할을 합니다. 자, 우리가 품사에서 목적어 역할을 하는 애들은 체연이었고, 체연은 명사, 대명사, 수사였어요. 그래서 이때 꿈은 뭐란 얘기입니까? 명사란 얘기예요. 그럼 이때 미음은 뭐예요? 자, 꾸다라는 동사를 명사로 파생시켰습니다. 이거 접사예요. 그래서 얘가 명사, 파생, 접미사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꿈을 꿈 얘는 뭐가 됩니까? 얘는 서술어 기능을 하고 있지요. 자, 문장 성문에서 서술어 역할을 하는 것은 동사와 형용사 그리고 서술격조사 이다가 붙은 체연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냥 동사입니다. 품사는 동사죠. 다만 형태가 명사형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때 미음은 명사 형태로 그 모양을 성격을 바꿔준 어미 명사형 전성어미입니다. 이렇게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자, 보다 더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들 직접 한번 공부를 해보셔도 되고 아마 제가 올린 영상 중에 보면은 품사와 문장 성분과 관련된 영상이 있을 거예요. 그거 꼭 보시면은 좀 더 문법에 대한 공부가 쉽게 접근이 될 겁니다. 자, 다시 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he는 접사란 얘기죠. 접사. 접사는 파생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뜻을 첨가하거나 품사를 바꿔줬다는 얘기죠. 자, 여기 접사에 대한 설명이 나오네요. 접사는 새로운 단어의 형성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선어말 어미와 다르다. 선어말 어미가 결합한 닫았다는 닫다의 과거형이지만 접사가 결합한 닫히다는 닫다의 피동사로서 새로운 의미를 가진다. 자, 이때 새로운 의미가 바로 뭐예요? 피동의 의미가 생긴 거죠. 피동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가 어떤 동작을 당한다 이런 의미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때 he는 접사가 되겠죠. 자, 닫다가 닫히다가 되면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이 달라진다는 점을 보아도 새로운 단어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어사전에도 닫다와 닫히다에는 표제어로 올라와 있으나 자, 그럼 표제어로 올라와 있다는 것은 닫다, 닫히다가 같은 단어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닫았다는 그렇지 않다. 또한 선어말 어미에 비하여 접사는 결합할 때 제약이 심하다. 가령 구멍을 뚫다, 종이를 찢다와 같은 용언의 ot은 자유롭게 결합할 수 있는 반면 he는 결합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뒷부분에 가서는 맨 마지막 단락에 가서는 접사와 어미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했네요. 자, 그럼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을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 사건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해서 끝난, 아니다를 모두 기억의 예로 들 수 있겠군. 자, 기억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선어말 어미가 쓰이지 않는 경우죠.
자, 그럼 끝난 것은 아니다. 자, 얘를 한번 분석해 볼까요? 기본 형태는 끝나다입니다. 끝나다에 뭐가 왔어? 니은이 왔어요. 이때 니은은 뭡니까? 어미입니다, 어미. 어미인데 어떤 어미? 예, 관형어로 만들어주는 관형사형 어미가 되겠죠? 네, 선어말어미 없습니다. 아니다 같은 경우에는 기본 형태가 아니다죠? 얘는 그냥 어말어미죠. 그래서 뭐 1번 설명, 맞는 설명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시골에 계시는 할머니께 편지를 드렸다 해서 계시는 드렸다를 모두 니은의 예로 둘 수 있고, 야, 니은은 뭐였습니까? 선어말 어미가 하나 오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누가 봐도 틀렸죠. 왜? 자, 계시는요, 기본 형태가 계시다예요.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때 시는 뭐 높임 선어말 어미가 아니라 이 계시다 자체가 하나의 단어입니다. 들이다도 마찬가지죠. 들이다도 하나의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드렸다에는 뭐가 있습니까? 드렸다에는 들이다, 다. 예.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가 쓰이고 있죠. 그러니까 드렸다에는 선어말 어미가 있고 계시다는 선어말 어미가 없습니다. 자, 3번 확인. 그녀는 학교 가는 길을 잘 알았다 해서 가는을 기억의 예로. 기억은 선어말 어미 없는 거죠. 그래서 가는 혹시 관형사형 어미가 있는 거고요. 알았다를 니은의 예. 알았다, 알다에 자, 어머러미 다 앞에 아시라고 하는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가 왔습니다. 맞는 설명. 4번 여름이 지나고 이제 가을이 왔겠군 해서 지나고를 기억의 예로. 예, 지나다, 지나고 선어말 어미 없습니다. 왔겠군을 디귿의 예로 들 수 있겠군. 디귿은 선어말 어미가 2개 이상이죠. 그러면 얘는 기본 형태가 오다예요. 그 다음에 아시 있고요. 그 다음에 개시 있고 그 다음에 군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선어말 어미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그 다음에 추측 선어말 어미 겟 이렇게 오고 어말 어미 군이 있습니다. 5번 그분께서 이거를 쓰셨을 수도 있겠다 해서 있겠다를 니은의 예로. 있다, 있겠 선어말 어미 하나 있죠. 쓰셨을을 디귿의 예로 들 수 있고 셔을 보면은 시와 예, 높임 선어말 어미하고 과거시 선어말 어미 2개가 있죠. 맞는 설명이죠. 그래서 아닌 것은 2번. 자,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문법 공부할 때 품사하고 문장 성분이 메인 핵심입니다. 그거 알고 있으면은 우리 문법의 50%는 먹고 갈 수가 있어요. 반드시 정리를 해주시길 바라고. 12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 ABC를 탐구한 내용을 적절한 거 찾기. 그는 쪽지를 구겼지만 버리지는 못했다. 자, 지금 뭐 선지가 순서대로 되어 있죠. 접사가 결합하여 피동의 의미를 나타낸다. 자, 피동은 아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주어가 당하는 표현입니다. 주어가 당함. 자, 한번 볼까요? 그는 쪽지를 구겼지만 여기서 주어는 뭡니까? 그죠? 그죠? 예, 주어는 그입니다. 그러니까 쪽지는 구겨진 것은 쪽지야. 얘는 목적어죠? 예, 피동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어말 어미가 결합하여 추측의 의미를 드러낸다. 자, 여기에는 기본 형태가 구기다였고 엇이 왔어요. 추측의 의미가 아니라 과거 시제 의미를 나타내죠. 틀렸고요. 자, B 부분 볼까요? 그 물건은 어제부터 책상에 놓여 있었다. 자, 놓여는 기본 형태가 놓다, 이다, 있다. 이렇게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어가 축약이 되어서 여로 된 거예요. 자, 3번. 선어말 어미가 결합하여 과거 시제를 나타낸다.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부분은 뒷부분입니다. 있었다. 엇 부분에 있는 거죠. 예, 설명 틀렸고. 4번. 접사가 결합하여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이 달라졌다. 자, 접사 뭐가 붙었습니까? 바로 이가 붙었죠. 이. 무엇무엇을 놓다, 무엇무엇이 놓이다.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자,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뭐 주어 나는 가방을 책상에 놓았다. 책상 위에 놓았다. 이렇게 써봅시다. 놓다라고 쓰면은 필요한 문장 성분이 주어 하나, 목적어 하나, 부사 하나. 예, 3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 자리 서술어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놓다가 놓이다로 바뀌었어요. 놓였다. 이렇게 하면은 가방이
책상 위에 책상이 놓였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어, 부사어, 두 자리 서술어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지금 4번 설명, 접사가 결합하여, 접사가 피동사가 결합한 겁니다. 피동전미사가 결합했고요. 미안, 자꾸 말이 꼬입니다. 피동전미사가 결합했고요. 문장 성분 개수가 달라졌습니다. 예. 4번 설명이 맞는 거죠. 자, 5번 담갔다. 접사가 결합하여 사전에 오를 수 있는 단어가 형성되었다. 자, 기본 형태는 담그다입니다. 여기에 뭐가 왔습니까? 아시 왔죠? 그리고 은은 탈락됐고요. 자, 과거 시제 선어만 어미가 붙으면 얘는 그냥 어만 어미이기 때문에 과거 시제 선어만 어미이기 때문에 단어를 형성하는 게 아니죠. 접사가 아니죠. 따라서 12번의 답은 4번.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보도록 하죠. 보기, 기역,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예쁜 아이가 활짝 웃는다. 자,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문장이 선지가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기역에는 주어가 생략된 안긴 문장이 있다. 자, 아는 문장과 안긴 문장이 되겠네요. 자, 그럼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문장 성분을 분석할 때는요, 문장을 분석할 때는 서술어부터 찾습니다. 자, 그러면 품사 중에서 서술어 역할하는 애들은 누가 있어요? 용언이죠. 즉 동사하고 형용사 찾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체연 뒤에 이다 붙어있는 애들 찾으면 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예쁜 아이가 활짝 웃는다. 예. 그러니까 얘는 문장이 두 개 겹쳐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분류를 해보세요. 분류. 예쁜 아이가 활짝 웃는다. 아이가 웃는다. 예쁘다. 자, 그러면 얘는 기본적으로 아이가 예쁘다라는 문장이 있고 아이가 활짝 웃는다. 이 문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아이가 예쁘다라고 하는 문장이 관형절로 들어갔죠. 예, 관형절 또는 관형사절. 주어를 수식해주는 아이를 수식해주는 관형절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어가 같으니까 생략되었어요. 그래서 1번 설명, 만든 설명이 되겠죠. 자, 2번 보도록 해볼까요? 나는 어제 새 가방을 샀다. 방금 전화를 받고 오느라고, 내가 뭘 했지? 순간적으로 까먹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니은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 나타나는 문장이다. 자, 아까 문장 성분을 분석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네, 서술어 개수를 찾아라. 동사, 형용사 찾아라. 한번 봅시다. 나는 어제 새 가방을 샀다. 하나밖에 없죠. 예, 혼문장입니다. 혼문장. 2번 설명 맞고. 3번. 지금 이곳은 동화 속 세상처럼 아름답다. 자, 얘도 마찬가지야, 지금. 하나밖에 없죠, 하나밖에. 자, 3번. 디귿에는 하나의 문장 성분처럼 쓰이는 안긴 문장이 있다? 틀렸죠. 자, 서술어 개수만 찾으면 이게 혼문장인지 견문장인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디귿을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 이곳은 동화 속 세상처럼 아름답다. 형용사 하나밖에 없죠? 얘는 암긴 문장이 아니라 혼문장입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 4, 5번도 확인해 볼게요. 작년에는 날씨가 추웠으나 올해는 따뜻하다. 자, 얘는 견문장인데 이어진 문장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리을은 두 개의 혼문장이 대등하게 연결된 이어진 문장이죠. 자, 대등이라는 것은 앞문장하고 뒷문장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 맞는 게 되겠고요. 이것도 좀 설명이 필요하긴 하지만 요거는 여러분들 좀 따로 공부를 해 주셔야 돼요. 간략하게만 좀 설명하면 이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혼문장이 있고 견문장이 있습니다. 혼문장은 뭐 주어, 서술어가 한 번만 있는 거고요. 견문장은 다시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이 있어요. 이어진 문장 같은 경우에는 주어, 서술어, 연결어미 주어, 서술어로 되어 있고 마치 기차가 연결된 것처럼 되어 있어요. 연결된 그 의미에 따라서 대등 접속이냐, 종속 접속이냐 이렇게 구분합니다. 말 뜻을 알면 돼요. 대등이라고 하는 것은 대등은요 앞문장과 뒷문장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냐면 대족, 역접, 나열 이런 애들이 있어요. 종속은 따를 종 속할속입니다. 그래서 앞문장과 뒷문장이 관계가 있다는 얘기고요. 여기는 뭐 조건, 뭐 가정, 뭐 인과,
뭐 배경 등등등 있습니다. 아는 문장 같은 경우는 주어와 서술어 요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요. 밖에 있는 게 아는 문장이고 안쪽에 있는 게 안긴 문장입니다. 주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전체 문장 안에서 이 안겨 있는 애들이 어떤 문장 성분으로 쓰이고 있는가 요거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품사하고 문장 성분을 공부를 한다면은 품사와 문장 성분을 내가 알았다면은 굉장히 쉬운 영역입니다. 꼭 정리를 해주시길 바라고. 자, 5번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설령 눈이 올지라도 우리는 어김없이 밖에 나간다. 우리는 어김없이. 자, 얘는 지금 세 문장이 문장 3개가 겹쳐져 있는 문장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5번을 보니까 미음은 주어와 서술어 관계가 2번 이상 나타나는 문장이다. 맞죠? 그래서 아까 골라놓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도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수업 상황의 일부다. 기억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생님, 회상학원대를 줄이며 회상건대와 회상건대 중 어떻게 정리가 맞나요? 그럴 때는 한글 맞춤법 규정을 살펴봐야 해요. 역시 선생님도 모르니까. 이게 문법이잖아요, 문법. 법을 어떻게 다 알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럴 때는 살펴봐라. 40항. 어간의 끄듬자 하에 아가 줄고. 아까 어간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이죠. 어간의 끄듬자 하에 아가 줄고 히읗이 다음 음절의 첫 소리와 어울려 거센 소리로 될 적에는 거센 소리로 적는다. 붙임. 어간의 끄듬자 하가 아주 줄 적에는 준대로 적는다. 두 가지죠. 히읗이 살아남던가 아니면 아예 다 지워지든가. 자, 하가 줄어드는 기준은 하 앞에 오는 받침 소리인데 하 앞에 받침 소리가 그드부이면 하가 통째로 줄고 그 외의 경우는 히읗이 남아요. 그래서 회상학원대의 하에 아가 줄고 히읗이 기읍과 어울려 거센 소리가 되어 회상건대로 적어야 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하 앞에 받침 소리. 자, 여기서 회상학원대를 보니까 하 앞에 받침 소리가 뭐야? 이응이죠. 이럴 땐 어떻게? 얘만 지워진다. 아만 지워진다. 그러니까 히읗과 기역이 합체, 축약되어서 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상컨대. 네, 감사해요. 한글 맞춤법에는 준말 규정이 있었네요. 그럼 다음 자료를 규정에 맞게 준말로 바꿔볼까요? 깨끗하지 않다, 연구하도록, 간편하게, 생각하다 못해, 답답하지 않다. 이거 여러분들이 직접 적용해 볼 수도 있고요. 선지에 있는 것을 끌고 와서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쉬워요. 왜 쉽습니까? 기역, 디귿, 비읍 다음에 하는 완전히 줄고 그 외에는 히읗만 남아서 뒤에 있는 것과 축약으로 간다. 이겁니다. 자, 문제 다시 확인.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거. 자, 1번. 깨끗하지 않다는 어간의 끄듬자 하에 아가 줄기 때문에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쵸? 깨끗하지 않다. 앞에 시옷인데 이거 우리가 발음이 어떻게 끝나요? 디귿으로 끝나죠. 그쵸? 하에 아가 줄기 때문에 아니죠. 아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 자체가 주는 겁니다. 깨끗이 않다로 쓰는 것이 아니라 얘는 어떻게 써야 돼요? 깨끗지 않다.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나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하도록 앞에 받침이 없어요. 연구하도록은 어간의 끄듬자 하에 아가 줄기 때문에 맞죠? 연구토록으로 써야 한다. 맞고요. 간편하게는 어간의 끄듬자 하에 아가 줄기 때문에 그래요. 왜? 니은으로 끝났으니까 간편케로 쓰자. 맞고 생각하다 못해는 하가 통째로 줄기 때문에 그렇죠? 기역으로 끝나고 있어요. 생각다 못해로 써야 한다. 맞고 답답하지 않다는 하가 통째로 줄기 때문에 그렇죠? 비읍으로 끝났습니다. 답답지 않다로 써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준을 찾아주시면 돼요. 여기 분명히 뭐라고 해놨습니까? 앞에 받침 소리가 그드부면 그렇죠? 그러니까 깨끗하지 않다는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기준이 뭐라고? 받침 소리가 그드부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시옷 받침이 발음이 어떻게 돼요? 디귿으로 발음이 되죠. 그러니까 하에 아가 완전히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15번.
보기를 참고하여 중세국어를 이해한다고 할 때 기역과 니은의 사례로 바르게 짝지은 것은, 자, 중세국어 문제 풀 때 한 가지 팁을 주자면 요렇게 현대국어를 먼저 봅니다. 현대국어가 기준인 거고, 그 다음에 중세국어와 비교했을 때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거를 찾으면 됩니다. 자, 기역과 니은의 사례요. 모음 조화는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어울리고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어울리는 현상으로 중세국어에서는 현대국어보다 규칙적으로 적용되었다. 자, 그럼 볼까요? 자, 바람에, 자, 여기 보니까 양성, 음성이 있죠. 근데 바람에를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양성이 맞네. 요 애는 양성입니다. 그러면 기억 맞는 거죠. 밑으로 쭉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씀에 음성이 왔고, 에 음성이 왔고, 숨에 음성이 왔고, 이것도 맞네요. 뜨들 음성이 왔고, 예, 좋습니다. 기억은 양성모음 찾는 거죠. 양성모음, 쏘리. 그럼 얘도 아니구나. 예. 그냥 모음 조합만 계산했네. 2번, 3번은 음성모음이었어요. 마음을, 왔어요. 모음 조합 안 지켜주고 있죠? 자, 근데 4번 앞에 있는 줄 보니까, 양성모음 지키고 있네. 나를, 깨졌죠? 나를 지키고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찍더라도 1번, 4번, 5번 중에 하나를 찍어야 되겠죠. 자, 니은은 음성모음이었습니다. 씀에 음성. 답이 1번이네. 그러면 4, 5번 확인해 볼까요? 얘는 양성이네요. 양성모음 지키고 있고, 자, 이렇게 또 양성을 지키고 있죠. 따라서 니은은 음성모음, 기억은 양성모음 조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따라 답은 1번. 쉽죠? 자, 혹시나 해서 우리 친구들 모음 조화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까 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세종대왕이 우리가 모음을 만들 때 삼재를 본따서 만들었어요. 그 삼재가 뭐냐면 천지인입니다. 하늘, 땅, 사람. 그래서 기본자, 하늘, 땅, 사람을 만들었고요. 여기 이제 합성의 원리로 초출자, 처음 나오는 걸 글자를 만들었는데, 여러분들 하늘은 양의 기운이에요. 땅은 음의 기운이고, 그리고 사람은 중성입니다. 중성. 하늘, 땅, 사람. 사람이 하늘과 땅 사이에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초출자, 오, 우 이렇게 나오는데, 자, 얘네들 아는 양성이고요. 해가 동쪽에서 뜬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가 동서남북 해가 떠오르는 모습. 오 양성입니다. 해가 땅 위에 있죠. 어는 해가 서쪽 음성, 우는 해가 지는 모습이니까 음성. 그 다음에 제출자 야, 유, 여, 요 순서가 막 헷갈리네. 자, 야 양성이 되겠죠. 유 음성이죠. 여 음성이죠. 요 양성이죠. 이렇게 돼요. 이게 양성과 음성입니다. 현대국어에서도 모음 조화가 지켜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뭐예요? 과거 시제 선어머럼이 at과 어스 쓸 때, 우리가 먹다로 썼을 때 어떤 걸 씁니까? 어를 쓰죠.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어간의 음성이기 때문에 음성인 어를 쓰는 겁니다. 가다는 뭘 씁니까? 가다는 at을 쓰죠. 왜 그렇습니까? 어간에 양성모음이 있으니까 양성모음인 아를 쓰는 겁니다. 이게 모음조화예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모음을 처음 만들었을 때는 모음조화가 거의 지켜집니다. 예, 음양이론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실제 발음과는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현대국어로 오면서 많이 깨졌어요. 그래서 15번 문제는 그거 찾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1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뭐 이렇게 기역, 니은, 여기 현대국어를 안 줘도 풀 수 있는 문제였으면 굉장히 쉬워요.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으면은 이렇게 쉽게 풀어갈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문법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